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정년 퇴임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은퇴까지 해놓고 이제 와서 노후 준비라니 늦은 감이 있죠. 원래는 제 나름의 노후 계획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저한테 시집 와서 신혼생활 한 번 없이 결혼 생활 내내 고생해준 아내에게 보상을 해주는 요량으로 전원주택을 마련해서 그곳에서 둘이 한적하게 지내는 게 제 계획이었죠. 그런데 계획이 계획으로만 끝이 나 버렸습니다. 제가 전원 생활을 선물로 줄 사람이 지금은 없거든요. 너무나 황당하고 억울하게 저 세상으로 떠난 사람, 저를 두고 먼저 떠난 그 사람 때문에 지금 속이 문드러질 것 같습니다. 억울하기도 하고 원통하기도 하고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이 답답한 마음 조금이나마 풀고자 이곳을 찾았습니다. 기가 막힌 제 이야기 잘 들어주십시오. 저는 이남 삼녀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저희 집이 종갓집이라 어릴 때부터 장남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듣고 자랐어요. 태어나 보니 장남이고 책임이 주어지는 삶, 살면서 참 버거운 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아버지의 그 아버지의 윗대부터 이어져 내려온 가풍을 어린 제가 감히 왈가왈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저 주어진 대로 내 할 도리를 다하는 것, 그것이 미덕이라 생각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집안의 맞이가 잘 되어야 밑으로 동생들이 잘 된다는 어른들의 말씀 때문에 어린 나이에도 동생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자랐어요. 공부 머리야 타고난다고 하지만 노력도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타고난 천재가 아니었던 저는 성실함으로 학교 생활을 해냈고 반에서 임원도 하면서 본을 보이기 위해 노력했어요. 지금 돌아보면 지난 시간들 힘들게 버텨낸 것 같아요. 물론 그 모든 순간들을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집안과 가족들을 위한 시간들이었고요.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종손으로 장남으로 태어났으니 힘들어도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공기업에 취직을 했습니다. 부모님들과 친척분들이 취직 잘했다고 칭찬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곳에서도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열심히 살았고 35년의 근속기간을 마치고 얼마 전에 정년퇴직을 했어요. 돌아보니 그 세월 어떻게 지나갔는지 아득하기만 합니다. 한편으론 제 자신이 뿌듯하기도 하고 한편으론 씁쓸하기도 합니다. 회사가 저에게 전부였던 그 시간 동안 앞만 보며 달리느라 정작 중요한 것들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놓친 건 아닌가 하는 후회도 있어요. 당시엔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그리 좋은 꼴이 아닌 것 같아서요. 그래서 지난 제 인생에 후회가 생기는 것 같아요. 장남으로서 저를 완성시켜줬던 사람은 제 아내입니다. 중매로 만나 결혼을 하고 그 해 바로 임신을 해서 이듬해 첫째 장남을 낳고 몇 해 뒤에 둘째 아들을 낳아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린 사람이에요. 결혼을 하고 바로 아들까지 낳을 수 있게 해줬으니 제 의무를 다할 수 있게 해준 사람 맞죠? 지금은 저 세상으로 떠난 아내를 처음 만난 날이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새로 생긴 빵집에서 아내를 처음 만났어요. 그때만 해도 20대라 애띤 얼굴이었고 몸도 가녀린 사람이었어요. 집안의 둘째 딸이었는데 첫인상이 너무 좋아서 바로 결혼을 결정하게 됐죠. 들어서 아시겠지만 제가 집안에서 장남입니다. 당연히 저와 결혼하면 맏며느리가 되실 텐데 힘드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정혜 씨가 제 아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느낌이 너무 좋은 분 같아요. 네. 아내가 참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꼭 하고 싶어서 제 속마음을 솔직하게 말했죠. 지금 그때를 회상해보면 참 멋없이 말했다 싶은데 아내는 내 말을 듣고 저와 결혼을 하겠다고 결정해줬습니다. 인연은 인연이었나 봅니다.
한 번 만나 결혼이 결정됐으니 말이에요. 집안끼리는 이미 말이 오간 상황이라 저희의 결혼식은 빠르게 준비가 됐어요. 결혼 결정이 나고 너무 늦지 않게 약혼식을 올린 이후 곧 결혼식도 하게 됐어요. 둘 다 어색하게 턱시도와 웨딩드레스를 입고 무표정으로 찍은 결혼 사진을 보고 있자면 웃음부터 납니다. 이때 이랬었나 싶은 것이 지금에 비해 너무 젊고 꽃다운 우리 둘의 모습이 한때 신기루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제가 결혼할 당시에도 결혼과 동시에 분가를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예외였죠. 장남이었고 당연히 부모님을 모시고 산다는 분위기였어요. 저 또한 분가는 생각지도 않았고요. 집에서 가까운 곳으로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부터 아내는 살림을 한다고 정신이 없었어요. 부모님의 시동생이 셋이나 같이 있으니 그 식구들 다 건사하려면 하루가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퇴근하고 와서 저녁을 먹고 있자면 방에 들어와 꾸벅꾸벅 조는 모습이 일상이었어요. 결혼하자마자 시작된 시집살이에 정신을 못 차리는 아내의 모습이 참 안쓰러웠던 기억이 나네요. 제대로 누워서 자지. 왜 그러고 있어? 네? 깜빡 졸았나 봐요. 부모님 방에 들어가셨으니까 편하게 자. 누가 쫓아오는 것도 아닌데 그러고 있어. 네, 알겠어요. 혹시나 어머님이 찾으실까 봐. 뭐 필요한 거 있다고 하시면 내가 하면 되니까 어서 자. 그런 말 말아요. 당신이 나가면 어머님한테 나 혼나요. 뭘 그런 걸 혼나. 당신은 몰라요. 나 먼저 잘게요. 어머님이 찾으시면 나 깨워요. 알겠어. 어서 자. 시부모님도 모시고 살면서 얼마나 어려운 자리였을까요? 하지만 아내는 힘든 내색 없이 꿋꿋하게 자기 할 일을 했어요. 하루 종일 쉴 틈 없이 가족들 챙기면서 저와 아이들도 건사하며 살아줬죠. 아내의 그런 행동들은 곧 동네 사람들 입에도 오르내리며 칭찬을 받았고 그런 아내가 저는 자랑스러웠어요. 제 지인들 중에는 뜨겁게 연애해서 결혼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부모님 반대에도 무릅쓰고 결혼을 강행하거나 혼전 임신을 해서 강제적으로 결혼 허락을 받아낸 지인도 있었죠. 그들을 보면 좀 신기하기도 했어요. 결혼이 연애처럼 잠깐 하고 말 것도 아니고 평생을 살아야 하는데 처음부터 삐그덕거리며 시작하면 앞으로의 삶이 행복할까 싶은 걱정 아닌 걱정도 됐고요. 사는 게 만만치 않잖아요. 특히 고부 갈등 같은 건 오래전부터 문제가 되어 왔고요. 그런데도 그 사람 아니면 안 된다며 부모님 뜻을 거르고 결혼을 한 친구들은 나중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어찌됐든 자식까지 낳았으니 살긴 살아야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를 않는 거죠. 가정 불화로 괴로워도 참고 사는 지인들을 보며 중매로 결혼했지만 큰 갈등 없이 사는 저의 삶이 더 낫다는 생각이 천번만번 들었어요. 역시 내 선택이 옳은 선택이었다. 이렇게요. 아내는 속 얘기를 잘 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퇴근하고 집에 가보면 분명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저에게 말을 아꼈죠. 나중에 들어보면 어머님께 안 좋은 얘기를 들었고 분명 속이 상할 일인 것 같은데도 저에게 말없이 속으로 삭혔어요.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저도 하루하루 사는 게 바쁘고 정신이 없다 보니 어느샌가 익숙해져 버렸죠. 누구나 속앓이는 하는 거니까 묵묵히 참아내는 것도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여기면서 익숙해져 버린 거죠. 시간이 흘러 첫째는 군대에 입대하고 둘째도 대학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 사이 저희 어머님은 지병 때문에 돌아가셨고 아버님만 모시며 살게 됐고요. 결혼한 지 20년이 넘어가자 신혼 때와는 많이 다른 상황이 돼버렸어요. 어렸던 아이들은 다 커버리고 부모님은 연로하시고 저희도 나이가 들어가고요. 정년을 앞두고 있게 되자 저도 생각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동안 당연하게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사는 거라고 여겼던 제 생각이 바뀌게 됐죠. 이제 여유 생겼으니 당신도 좀 돌보면서 살아. 뭘 하고 싶어도 몸이 안 따라주네요.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어 그냥. 당신 고생 많았지. 내가 다 알아.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해. 고마우면 뭐해요. 내 청춘은 다 지나가 버린걸. 앞으로는 내가 당신을 위해 살게. 나 은퇴하고 나면 우리도 귀촌해. 느긋하게 살아보자. 귀촌이요? 촌구석에 들어가면 죄다 여자 할 일인데 또 그 짓을 하라고? 나는 그냥 여기 살래요. 농사 지을 것도 아닌데 뭐. 내가 밥 해주고 청소해주고 다 할게. 평생을 물에 손 한 방울 안 담근 양반이 무슨 밥을 해요. 그런 말 안 믿어요. 에이, 이 사람 속고만 살았나? 속았으니 여지껏 이렇게 살았지. 아내를 위해 구상한 노후였는데 그게 또 아내는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았어요. 갱년기 때문인지 부쩍 신경질도 늘었고 신혼 때도 하지 않았던 부부싸움을 종종 하게 됐어요. 아니, 부부싸움이 아니라 일방적인 화풀이였죠. 제가 다 들어줬으니 말이에요. 저도 나이 들어 성격이 변하는데 아내라고 왜 안 변했겠어요? 그동안 맏며느리로 살아준 게 고마워서 그걸 잊지 않고 제가 다 받아준 거죠. 동생들도 다 출가하고 자식들도 지 앞가림하게 되니 저나 아내나 여유가 많아진 건 사실이었어요. 여전히 아버님을 돌봐야 했지만 워낙 깔끔한 성격이시라 낮에는 노인대학을 다니셨기에 크게 챙겨드릴 것도 없었고요. 그래서 저는 아내와 못 즐긴 신혼을 보내야겠다 생각했어요. 같이 놀러도 다니고 여행도 다니고 취미도 함께 하고요. 저 나름대로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처가에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엄마가 몸져 누우셨는데 못 일어나시나 봐요. 당분간 친정에 가서 엄마 좀 돌봐드릴게요. 아이, 장모님 많이 안 좋으셔? 허리가 안 좋으셔서 일어나지를 못하신대. 새언니가 엄마 보러 안 온다고 난리인가 봐. 아이, 처남 때 왜 그런데? 아이, 사이가 안 좋았어도 시어머님이 몸져 누웠는데 아니 아랫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몰라요. 다 오빠가 못나서 그렇지. 엄마 이제 사시면 얼마나 사신다고. 여튼 내가 좀 가보고 올게요. 아이, 그래. 아버님 걱정 말고 다녀와. 내가 챙길게. 이제 여유가 있어서 아내도 편하게 지내나 했더니 장모님이 편찮으신 거예요. 누워서 지내야 하는 상황이면 요양병원으로 모시는 것이 맞는 것 같지만 자식된 도리로 곧장 병원으로 모시는 게 마음이 쓰이는 아내였죠. 맘 같아선 처남댁들이 알아서 해줬으면 싶었지만 나서는 사람이 없으니 별 수 없었죠. 처가의 부모님도 내 부모님이다 생각하며 한동안 아내와 주말 부부 생활이 시작됐어요. 아내는 짐 싸서 떠나는 날까지도 가족들 식사 걱정을 했습니다. 첫째 아들은 군대에 갔고 둘째도 나가서 먹는 일이 많아서 아버님과 제 식사만 챙기면 되니 걱정 말라고 안심을 시켰죠. 놀러 가는 사람도 아닌데 맘 안 쓰게 해주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그런데 이게 장기간이 되니 저도 부담이 되더군요. 그때는 저도 직장을 다니고 있었기에 아버지 식사를 제 시간에 맞추려면 아주 바빴어요. 그나마 아내가 주말에 와서 밑반찬을 해주고 갔기에 버틸만 했고요. 저도 저였지만 아내도 정말 못할 짓이었어요. 양쪽 집을 오가며 살림을 봐야 했으니 얼마나 버겁겠어요. 가까운 거리도 아니고 편도로 1시간은 걸리는 곳을 매주 오고 가며 2년을 했으니 몸이 축날 법도 하죠. 에이, 당신 살이 많이 빠졌는데? 그래요? 뱃살은 더 늘었는데? 이것 봐요. 바지가 안 맞아. 아니야. 허벅지 살도 많이 빠졌고 당신 그러다가 허리 디스크 도지겠어. 운동 좀 해. 내가 운동할 시간이 어딨어요. 엄마 욕창 생길까봐 수시로 들여다보기도 바쁜데. 그냥 이참에 병원으로 모시는 건 어때? 병원비는 누가 내고요? 집안의 아들들이 죄다 마누라한테 잡혀서 엄마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엄마가 우리 키운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다들 저 모양인지. 아우, 속 터져. 내가 얘기해 볼게. 그 삼남매 각 집 나눠서 내면 어느 정도 되지 않겠어?
곧 설이니까 모였을 때 한번 말 꺼내 보던가요. 그래. 당신도 나이가 있는데 계속 이렇게 지내는 건 아닌 것 같아. 고생 끝 낙이 아니고 고생 끝 고생인 아내를 보니 보통 맘 쓰이는 게 아니었어요. 갈수록 살도 빠지고 안색도 안 좋아지는 게 멀쩡한 사람 잡겠다 싶었고요. 그래서 내가 나서야겠다 맘먹은 건데 명절에 모여서 말을 꺼냈다가 아주 집안 싸움이 나고 말았죠. 어머님이 예전에 저한테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저를 무슨 이 집의 하인처럼 부리시는데 저 그때 생각하면 밤에 잠을 못 자요. 우리 엄마가 뭘 그리 시켰다고 새언니는 그래요? 우리 때 다 그렇게 살았지. 새언니는 뭐 그리 잘났다고 이 유난이냐고. 어머 아가씨, 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나도 우리 엄마 아빠가 귀하게 키워주셨는데 내가 왜 그런 대접 받아야 되냔 말이에요. 아니 누나, 나도 여유 없어. 그 아파트 대출에 차 대출까지 하면 애들 학원비도 아껴 써야 한다고. 다들 정말 너무해. 엄마가 우리를 어떻게 키워주셨는데 다들 자기들 살 생각밖에 안 하고. 그렇게 속상하면 아가씨가 계속해요. 하던 대로 하면 되는데 왜 우리한테 이래요? 지금 말 다 했어요? 설이라고 모인 처가 식구들이 아주 대판 싸우는 일이 생겼어요. 아내의 아래 위로 남자 형제들이 있는데 다들 병든 노모를 모른 척하며 자기들 입장만 내세웠죠. 안방에 누워 계신 장모님이 뻔히 듣고 있는 상황인데도 다들 거리낌 없이 속 얘기를 다 꺼내놓는데 콩가루 집안이 따로 없다 싶었어요. 장인어른이 일찍 돌아가시고 힘들게 장모님 혼자 자식들 건사하며 사셨는데도 그 고마움을 모르고 자기 살 길만 찾는 아들들이었어요. 아내는 자신의 형제들의 모습에 크게 실망을 했고 끝내 눈물을 보이며 자신이 맞겠다고 하더군요. 미안해요. 근데 나 엄마 저렇게 못 두겠어. 병원에 모시는 것도 맘 쓰이고. 어차피 연세 드셔서 올해는 못 사실 것 같으니 내가 계속 모실게요. 답이 없네. 그래, 그럼 어머님을 우리 집으로 모시자. 아버님도 계신데 어떻게 그래요? 그냥 지금처럼 이렇게 지내요. 나 당신 힘들어서 안 돼. 그러다가 병나. 몸 챙기면서 할게. 오빠랑 동생한테 돈 달라고 할 거야. 그걸로 도우미도 쓰고 그러면 돼. 지금처럼 주말에는 자기들도 하루씩 맡아야지 엄마. 되겠어? 되게 해야죠. 솔직히 그 상황에 아내를 데리고 집에 오고 싶었어요. 이미 출가 외인인 아내인데 아들들도 안 나서는 상황에 우리가 책임질 일은 아니다 싶었죠. 하지만 아내가 그러고 싶지 않은 것 같아 아내의 뜻대로 해주기로 했어요. 지난 결혼 생활 동안 얼마나 우리 집에 최선을 다했는지 제가 잘 알기 때문에 하고 싶다는 대로 해주는 게 덜 속상하겠다 싶었고요. 다시 시작된 주말 부부 생활. 아버님도 아내가 집으로 왔으면 싶어 하셨지만 제가 말씀을 잘 드려서 양해를 구했어요. 몇 년만 더 하면 되겠지 그리 생각하면서요. 그런데 제 예상대로 아내의 건강이 계속 나빠지기 시작했죠. 살이 점점 빠지고 안색도 어둡고 집에 와서도 뭔가 걱정이 있는 사람 같은 모습에 불안해졌어요. 무슨 일인지 물어도 별일 없다고만 하니 제가 어찌할 도리가 없었죠. 그러다가 몸이 안 좋다면서 매주 오던 걸 격주로 오게 됐고 저의 걱정은 나날이 늘어가기만 했죠. 그러다 아내의 생일이 다가왔고 제가 처가에 가게 됐어요. 아내가 집에 오는 날이었지만 제가 가서 들여다보고 필요한 것도 챙겨줄 겸 가게 됐죠. 생일을 맞아서 목걸이를 선물로 준비했는데 기분 전환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목걸이를 하게 됐어요. 오랜만에 아내 선물을 고르면서 새삼 결혼할 때 예물 고르던 생각이 나더군요. 그때 참 고왔던 아내 얼굴을 떠올리며 보고 싶기도 했고요. 그렇게 바리바리 챙겨 처가에 갔는데 들뜬 저의 기분과는 반대로 아내는 기분이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웬 목걸이예요? 돈도 없는데. 내가 큰 돈은 못 벌어도 당신 목걸이 하나는 사줄 수 있어.
그냥 돈으로 주지. 그래도 목걸이는 예쁘네요. 내가 해줄까? 이리 와봐. 됐어, 나중에 할게. 안 하고 다녀서 불편해. 에이, 왜 그래? 그래도 사온 정성을 봐서 한번 해봐. 됐다니까요. 성가시게 왜 이래, 이 양반이? 목걸이를 매일 하지는 않더라도 그날은 선물을 준 날이니 목에 걸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신경질을 내면서 성가시다고 표현하더군요. 참 많이 서운했습니다. 어떤 디자인이 어울릴까 몇 날 며칠을 고민하며 고른 선물이었는데 이제는 아내에게 내가 귀찮기만 하구나 싶어 너무나 서운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아내는 다른 곳에 신경을 쓰고 있었어요. 원래 아내는 종교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교회니 절이니 죄다 돈 때문에 사람 현혹하는 일이라며 거들떠도 보지 않던 사람인데 오랜만에 간 처가에 웬 제단이 차려져 있는 겁니다. 불상이 있는 걸로 봐선 불교 쪽인가 싶은데 불교는 또 집에 불상을 모셔놓은 걸 본 적이 없어서 갸우뚱했어요. 이건 뭐야? 당신 절에 다녀? 내가 그동안 맘고생하면서 살았잖아요. 그게 다 신을 부정하며 살았기 때문이더라고요. 신? 이번엔 내가 귀인을 한 분 만났는데 그분께 세상 이치를 듣고 깨달아 버렸어요. 그분 덕분에 내가 다시 태어난 거예요. 뭐? 여보, 뭔가 이상한데? 당신 사이비 교주 이런 사람 만난 거 아니야? 사이비라니? 당신 말 함부로 하지 말아요. 화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분은 다 보고 계세요. 당신 이렇게 부정 타는 모습도 다 아신다고요. 여보, 아무리 봐도 이상해서 말을 했더니 저더러 부정이니 뭐니 하며 버럭 화를 내는 아내의 모습이 너무나 낯설었어요. 그동안 맘고생해서 어디 의지하고 싶은가 보다 그리 여겼는데 뜬금없이 신이라니 아무리 봐도 정상적인 것을 믿는 건 아닌 것 같아 불안해졌죠. 다시 집으로 돌아와야 했기에 곁에서 지켜볼 수는 없고 걱정스러운 마음에 아내에게 당부했죠. 세상에 가짜가 너무 많다고, 사이비 이런 데는 발들이면 빼기 힘들다고, 절대로 낯선 사람이랑 오래 대화하지 말라고 당부를 했지만 돌아가는 차에 올라탔을 때 저에게 부적 하나를 쥐어주는 아내였어요. 이거 지갑에 꼭 넣어 다녀요. 그래야 애군이 다 피해가. 알았죠? 여보. 어서요. 아니 지갑 이리 내요. 내가 넣어줄 테니까. 당신 또 안 할 거 뻔해. 그러면서 지갑을 뺐더니 그 속에 부적을 넣어서 줬습니다. 그러고는 여분의 부적을 더 주면서 아버님과 아이들 것도 챙기라고 신신당부했죠. 어이없어 쳐다보는데 눈빛이 제가 알던 제 아내의 눈빛이 아닌 것 같아 마음이 더 무거워져서 집에 돌아왔어요. 대체 아내가 믿는 종교가 뭔가 싶어서 들은 내용으로 인터넷을 검색해봤지만 관련된 내용은 없었어요. 다만 다른 사이비 종교들의 피해 사례들만 보게 되면서 마음만 더 무거워졌고요. 챙겨준 부적을 펼쳐보니 왠지 꺼림직한 기분만 들어서 그냥 버렸어요. 아내는 애군을 막아준다고 했지만 그걸 보고 있자니 안 좋은 일이 더 생길 것 같았거든요. 이후로 아내는 듣도 보도 못한 신을 믿는 일에 더욱 빠져버렸어요. 제사를 지낸다며 장모님 돌보는 일도 남한테 맡기고는 지방으로 다니기도 하고 저에게 돈이 필요하다며 목돈을 달라고 한 적도 있고요. 제일 기가 막힌 건 처가에 온 방 안에 부적을 붙여놓는 거였어요. 신당인지 집인지 구분할 수도 없게 그러니 갈 때마다 무섭기만 하고 도무지 아내를 이해할 수가 없었죠. 여보, 정신 차려. 당신 대체 왜 이러는 거야? 신이 어딨다고 이래? 내가 입 조심하라고 했죠. 당신 자꾸 이렇게 초칠 거야? 내가 나 혼자 잘 살자고 이래? 이렇게 해야 우리한테 안 좋은 일들이 다 비켜간다고. 지난주에 500만 원 가져간 거 그거 누구 줬어? 당연히 보살님 드렸죠. 당신 그거 어머님 치료비로 쓴다고 했잖아. 나는 그 돈 하나도 안 아까워.
있으면 더 주고 우리 가족 평탄하게만 해달라고 하고 싶어. 여보, 그거 다 사기야. 진짜 아니라고. 시끄러워요. 그런 말 하지 말란 말이야.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에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회사에 연차를 신청해서 아내 곁에 있어도 보고 기도하러 간다고 하면 몰래 따라가 보기도 했지만 어찌나 요리조리 잘 빠져나가는지 번번이 놓쳐버렸죠. 정상적인 생활이 되지를 않았어요. 기도드리러 간다고 해놓고 며칠 잠적하는 날도 있었고요. 며칠 만에 나타나선 온몸에 향내가 찌들어서 눈은 멍하니 있는 게 그 모습을 보기만 해도 우라통이 치밀어 올랐어요. 갑작스럽게 변한 아내에게 대체 왜 그러냐고 물었어요. 당신이 믿는 신이 우리에게 뭘 해줄 수 있는데 이러냐고 묻자 속내를 꺼내더군요. 엄마 때문에 그래. 그리고 당신도 우리 애들도 아버님도 힘들지만 내가 이렇게 해야 우리 가족에게 닥칠 화를 면할 수 있다고 했어. 당신도 알잖아. 저번에 우리 집에 도둑 들었던 거. 내가 기도를 해서 그나마 우리 가족들 해코지 안 당하고 물건도 안 없어지고 엄마도 점점 나아지시는 거 당신도 봤잖아. 의사도 가망 없다고 했어. 엄마 죽을 때까지 누워 있어야 한다고 했잖아. 근데 엄마 어때? 지금은 앉아 계시잖아. 그게 다 내 기도 덕분이야. 여보, 아니야. 그런 거 아니라고. 내가 맞아. 내 말이 다 맞아. 그러니까 당신도 나랑 같이 기도드리자. 응? 자신만의 확신으로 가득 찬 아내는 제 말을 듣지 않았고 더욱 맹신하기 시작했어요. 자기 덕분에 우리가 다 잘 될 거라고 하면서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드렸건만 이듬해 장모님이 돌아가시게 됐어요. 잠시 차도가 있었지만 오래가지 않았고 생을 달리하시게 됐죠. 열심히 기도드린 게 다 허사가 된 걸 보고 저는 더욱 강하게 정신 차리라고 말했어요. 결국 이렇게 되지 않았냐고. 당신이 믿는 신은 가짜라고 말입니다. 장모님이 돌아가시는 걸 본 아내는 뭔가 다른 생각이 들었는지 한동안 얌전하게 있었어요. 처가에서 생활하던 것도 다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왔고 기도도 일체하지 않고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더군요. 그 모습에 조금은 안심을 했어요. 방황이 모두 끝난 것 같아서 이제 좋아지겠지 희망도 품었고요. 그런데 너무 성급하게 마음을 놨던 모양이었어요. 어느 날 아내가 가출을 해버린 겁니다. 일이 끝나고 집에 오는 길에 아내가 좋아하는 붕어빵 장수가 보였어요. 뜨끈하게 막 구운 붕어빵을 사서 집에 도착해 아내를 불렀는데 아버님만 계시는 겁니다. 아버지, 이 사람은요? 글쎄다. 집에 와보니 아무도 없어. 네? 전화해보셨어요? 전화기가 꺼져 있던데? 너는 뭐 들은 거 없냐? 아니요. 제가 다시 전화 걸어볼게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꺼져 있는지 음성사서함으로 바로 넘어가는 전화였죠. 이상한 생각에 평소 가깝게 지내는 이웃에게도 연락을 해봤지만 다들 모른다는 말뿐이었어요. 왜 전화가 안 되는지 무슨 일이 생겼나 싶어 걱정이 됐습니다. 옷이라도 먼저 갈아입어야겠다 싶어 안방에 들어갔는데 그 순간 단순한 외출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화장대 위에 있던 아내의 화장품들이 없었고 옷장 안에도 옷이 비어 있었어요. 이상해서 서류를 두는 서랍을 열었더니 통장이 없어졌더군요. 3천만 원이 들어있는 적금 통장이었는데 도장도 같이 사라진 뒤였어요. 아무리 봐도 작정하고 집을 나간 것 같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저는 당황했어요. 이 사람이 집을 나간 게 분명해지자 백방으로 사람을 찾기 시작했고 경찰에게도 도움을 요청했지만 가출은 실종 신고가 안 된다는 답변만 오고 뾰족한 수가 없었죠. 아내가 사라지면서 저희 집은 발칵 뒤집혀 버렸어요. 전화기가 꺼져 있으니 위치를 찾을 수도 없었고 잠적하기 전에 보험 해지도 해서 돈까지 죄다 챙겨서 사라진 사람이었어요. 왠지 그 보살에게 찾아간 것 같은 생각이 강하게 들었죠.
하지만 그 사람이 어디에 사는지도 모르니 찾아갈 수도 없어 답답하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일까지 쉬면서 아내를 찾아다녔어요. 시간이 날 때마다 찾으러 다녔죠. 하지만 어떻게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땅속으로 꺼졌는지 하늘로 솟았는지 도통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은 다 포기해도 저는 제 아내를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기약 없이 없어진 아내를 기다리며 보낸 시간이 10년이 눈 깜짝할 새에 흘러갔죠. 그 사이 아버님도 돌아가시고 첫째는 군대를 제대하고 직장에 취직해 결혼하겠다는 여자를 데려와 인사를 시켰습니다. 둘째 아들은 특히 엄마를 많이 따랐던 자식인데 아내가 행불이 되고부터 성격이 이상해졌어요. 늘 우울한 표정으로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방에 처박혀 있는 시간이 많았고요. 부모된 마음에 걱정돼서 대화를 해보려고 했지만 아들은 저와도 대화를 거부했어요. 엄마가 뜬금없이 사라졌다는 것이 아이들에게 깊은 상처가 됐죠. 올해는 결혼식 올리자. 네? 그래도 돼요, 아버지? 아니, 엄마 아직 소식 없잖아요. 네 엄마 찾아다닌 시간만 10년이다. 아직도 나타날 생각이 없으니 언제 찾을지. 너희도 결혼을 미룰 수 없으니 올해는 식을 올리자. 네, 알겠어요. 그래, 그동안 기다려줘서 고맙다. 아닙니다, 아버지. 당연한걸요. 안 돼요, 아버지. 아니, 엄마도 없는데 무슨 결혼식이에요. 그럼 네 형이 계속 기다려야겠냐? 지금도 충분히 기다렸어. 싫어요. 나중에 엄마가 와서 알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그것보다 이게 더 중요해. 아버지는 정말 너무하세요. 집안의 첫 결혼식이었어요. 우리 집 장남 결혼시킬 때 아내와 함께 혼주석에 앉고 싶어 기다렸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도 없으니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었죠. 더는 미룰 수가 없어 식을 올리자고 했는데 둘째 아들이 화를 냈어요. 엄마 없이 결혼식을 올리는 건 용납 못한다면서요. 지 형이 계속 기다렸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마음이 그렇지 않은 모양이었죠. 그 마음 저도 모르는 바는 아니었지만 어쩌겠습니까? 아이들은 계속 살아가야 하잖습니까? 아내 없이 상견례를 하고 결혼식 준비를 했습니다. 지 엄마가 있었다면 이것저것 알뜰살뜰 잘 챙겨줬을 텐데 혼자 큰 행사를 치를 준비한다고 애쓰는 건 아닌가 걱정이 됐어요. 염려되는 마음에 물어보면 장남은 씩씩하게 대답하면서 저더러 걱정 말라고 했어요. 그 모습이 든든해 보여 언제 이만큼 컸나 싶어 눈물이 날 때도 있었죠. 드디어 장남이 결혼식을 올리고 혼주석에 저 혼자 섰어요. 듬직한 아들과 예쁜 며느리를 보고 있자니 기쁘면서도 속이 상해서 자꾸만 눈물이 나려고 했습니다. 좋은 날 눈물 보이지 않으려고 애를 쓰며 잔치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집안에 새 식구가 들어오고 나니 그나마 휑했던 집이 꽉 차는 것 같았죠. 그렇게 차츰차츰 아내의 자리가 지워지는 것 같았죠. 회사에서 정년퇴임을 하고 나니 갑자기 할 일이 없어졌어요. 열심히 다녔던 회사에서 그나마 말년까지 큰 변고 없이 끝까지 다닐 수 있었고 지나간 시간들이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긴 시간 속의 대부분이 아내가 있었어요. 제 인생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대체 어디로 간 건지 그날따라 아내 생각에 사무쳐 홀로 눈물 짓던 밤 꿈에 아내가 나왔습니다. 고운 얼굴로 아무 말 없이 쳐다보기만 하고 사라졌는데 깨어나고 보니 꿈이었어요. 사라진 이후로 꿈에서도 나오지 않았던 사람이라 많이 찝찝했는데 며칠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신정혜 씨집 맞습니까? 신정혜요? 네네, 제 안사람입니다. 저희 안사람 찾았습니까? 네. 그 신정혜 씨가 사망하셔서 연락드립니다. 네? 사망이요?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렸던 전화.
그런데 그 전화가 제가 원치 않던 소식을 전해주는 전화였어요. 아내가 사망을 했다니. 어디서? 왜? 믿을 수 없는 소식에 답 없는 물음만 계속 떠올랐죠. 곧 저는 아내가 안치되어 있는 병원으로 갔고 그토록 찾아다니던 그리운 내 아내를 싸늘한 주검으로 마주하게 됐습니다. 현수 엄마, 눈 떠봐. 현수 엄마, 나왔어. 눈 떠. 한낮인데 왜 자고 있는 거야? 당신 나 안 보고 싶었어? 이 무정한 사람아, 이렇게 가면 어떡하라고? 정혜야, 신정혜, 눈 떠, 눈 뜨란 말이야. 대답 없는 아내를 붙들고 저는 무너져 내렸어요. 이제서야 만났는데 이 사람은 저에게 말 한마디 못하고 가만히 누워만 있었어요. 어디서 뭘 하며 지냈길래 몸은 앙상한 뼈만 남은 채 죽어서야 저를 찾아온 사람이 너무나 원망스럽기만 했어요. 원망스럽고 미워서 눈물밖에 나오지 않았죠. 아내의 사인은 급성 심장마비. 지방 어느 촌동네에 홀로 살면서 근처 식당에서 일하며 살았다던 아내는 쓸쓸하게 혼자 죽음을 맞이했어요. 왜 그동안 가족에게 연락 한 번을 하지 않았던 건지, 왜 돌연 사라진 건지 궁금한 게 너무나 많았지만 죽은 사람은 말이 없었어요. 아이들도 엄마가 죽어서 돌아와 그 충격이 대단했습니다. 특히 둘째는 화장터에서 울음을 멈추지 못했고요. 우리 모두 갑작스런 죽음 앞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떠나보낼 아무런 준비도 못한 상황이었지만 죽은 아내를 떠나보내야 했어요. 충격과 슬픔 속에 한동안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아내를 납골당에 모시고 아내가 지냈던 집으로 갔습니다. 다 쓰러져가는 집 방 한 칸에서 살았던 아내. 세간살이도 별거 없고 딱 필요한 것들만 있었어요. 그리고 온 방 안에 부적이 여전히 붙어 있었고요. 저는 방에 들어가자마자 보기 싫은 그 부적들부터 죄다 떼냈습니다. 결국엔 이 망할 놈의 신 때문에 아내가 죽은 것 같았죠. 속에서 올라오는 화 때문에 잠시 숨을 고르고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그곳에 있는 물건 전부 다 버릴 것들이었지만 혹시나 저와 아이들에게 남긴 게 없을까 해서 살펴보는데 웬 일기장이 나오더군요. 매일매일 일기를 썼는지 빼곡하게 적힌 글자들은 모두 아내의 글씨체가 맞았어요. 나중에 찬찬히 읽어보려고 챙겨두고 다른 물건들을 보는데 웬 명함 뭉치가 나왔죠. 아내 명함인가 싶어 살피니 이름이 낯설더군요. 웬 보살집 명함이었고 뭉터기로 나온 걸 보니 왠지 수상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명함 몇 개를 챙겨서 그곳을 나왔습니다. 차에 돌아와 아내의 일기장부터 읽어봤어요. 꾹꾹 눌러 쓴 일기장에는 믿을 수가 없는 내용들이 적혀 있었죠. 아내가 가출한 이유가 이 남자 보살에게 속아서 집에 현금과 보험까지 해지해 돈을 챙겨 집을 나오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가족들을 볼모 삼아 기도를 드리게 하고 아내가 곁에 있으면 화가 생긴다며 얘기를 했다는 거죠. 때문에 스스로 우리 곁을 떠났고 이후에도 연락을 하지 못한 채 그렇게 혼자 지냈다는 내용의 글이 있었어요. 5권이나 되는 일기장에는 매일 저와 아이들이 보고 싶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저에게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혼자 결정 내린 행동들을 후회한다는 내용도 있었고요. 무엇보다 아이들 걱정과 보고 싶은 마음이 구구절절 적혀 있는 걸 보니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이 착한 사람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한 것인지 너무나 답답했어요. 일기장에 더 읽어내려가니 도중에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내용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남자 보살이 집으로 돌아가면 가족들에게 화가 생기도록 하겠다고 협박을 한 내용이 있었어요. 진짜 그 신이라는 걸 믿었던 건지 아내는 그 보살의 말을 믿었고 아이의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접어버렸죠. 아무리 봐도 오랜 시간을 들여 아내가 세뇌당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꼬박꼬박 공물을 바쳐야 한다며 아내가 번 돈의 대부분을 그 남자에게 상납한 내용도 있었고요. 아내의 지난 시간들을 알게 되고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21세기인 현재 이런 말도 안 되는 미신 같은 걸로 사람을 현혹시킨다니, 그걸 또 철석같이 믿다니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죠. 저는 그 길로 명함에 적힌 주소로 차를 몰았어요. 아내를 가족들과 생이별시킨 장본인, 아내에게 금품을 갈취한 이 인간의 낯짝을 봐야 한다는 생각으로요. 급하게 차를 몰아 그곳에 도착했더니 겉에서 봤을 땐 웬 무당집 같았어요. 안으로 들어가야 했기에 손님인 척 시치미를 떼고 들어갔습니다. 계십니까? 점 보러 왔는데요. 어서 오세요. 혹시 예약은 하셨습니까? 아니요. 지나가다가 보여서 들어왔는데 예약을 안 하면 볼 수 없나요? 원래는 안 되지만 들어오십시오. 웬 남자가 얼굴을 하얗게 칠해선 입술에 립스틱까지 바르고 저를 맞이했어요. 다시 봐도 꺼림직한 느낌이 드는 그런 사람이었고, 이 남자가 내 아내를 그리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니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곳에서 살고 있는지 입구에는 가정집 거실로 꾸며놨고 안쪽으로 방이 따로 있더군요. 여기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남자는 저를 거실에 있으라고 했고 소파에 앉아 기다리다가 거실 한켠에 있는 진열장을 보게 됐어요. 사진들이 있길래 봤는데 멀리서 봐도 왠지 아내의 모습인 것 같은 사진이 있었어요. 깜짝 놀라 가까이 갔고 사진에는 아내와 남자가 같이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일기장 속 남자가 이 사람이 맞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화가 나서 사진을 꺼내들자 그때 남자가 방에서 나왔죠. 이분은 아내분이신가요? 아니요. 저는 신을 모시고 있어서 결혼을 할 수 없어요. 그럼 이 여자분은? 그분은 제가 모시는 신께 제를 지내는 분이신데 저에게 아주 중요한 분입니다. 제 정인인데 그분이 있어야 제 신기가 더욱 올라오거든요. 우리 둘의 궁합이 아주 맞아떨어진다고 볼 수 있죠. 정인이요? 네. 불행히도 이미 가정이 있으신 분이었는데 도저히 포기할 수가 없어서 어렵게 제가 모시고 왔습니다. 덕분에 제 신기가 넘쳐 흐르게 됐고요. 그러니 손님께서는 오늘 저를 잘 찾아오신 겁니다. 제가 원하시는 답을 드릴 수가. 이 새끼가! 가정 있는 여자를 꼬셔서 데려왔다는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았어요. 정인이라고 말하는 그 인간의 입을 찢어버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 인간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움켜쥐었어요. 그러자 깜짝 놀라서 버둥거리더군요. 아이 손님, 왜 이러십니까? 이 새끼야, 저 여자가 내 마누라야! 내 마누라라고! 예? 이것 좀 놓고! 네가 죽였지? 내 마누라 네가 죽인 거지? 어떻게 가족들이랑 연을 끊게 만들 수가 있어? 네가 인간이냐? 네가 인간이야? 아니 누가 죽었다고 이러세요? 어디서 발뺌이야? 저는 그 인간에게 주먹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도저히 분이 넘쳐서 가만히 둘 수가 없었어요. 갈아 마셔도 시원찮을 인간이었으니까요. 주먹질을 하니 그 인간도 맞지 않겠다고 요리조리 도망다녔지만 결국엔 저에게 붙잡혀 흠신 두들겨 맞고 코피가 터져서 피떡이 된 후에야 때리는 걸 멈출 수가 있었어요. 저는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죠. 이 인간 아무리 봐도 사기꾼의 공갈 협박꾼의 금품 갈취까지 너무나 악질이었어요. 절대로 가만히 둘 수가 없었어요. 잠시 뒤 경찰이 도착했고 저는 그 인간을 붙들고 경찰서로 향했어요. 그리고 그 인간 고소를 했습니다. 경찰서에서도 아니라고 죄가 없다고 큰소리 쳤지만 저에게는 아내의 일기장이 있었어요. 그 일기장을 토대로 그 인간의 죄목을 하나하나 따졌고요. 저는 그냥 넘어갈 수 없어 현재 변호사를 고용해 대응하고 있어요. 경찰에 사건이 접수돼 조사 중인데 그 인간은 증거가 있는데도 계속 아니라고 발뺌을 하고 있죠.
하지만 하나씩 증거가 나오고 있어서 변호사 말로는 그 인간 콩밥 먹일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이왕이면 형을 오래 살게 하고 싶어서 팔방으로 쫓아다니며 증거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모든 상황이 드러난 지금, 저도 정말 황당하기만 해요. 아이들도 자기들 엄마가 한 짓을 믿을 수 없어 말도 제대로 못하고 있고요. 제 아내에게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심약한 사람을 이용한 그 인간이 더 나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인간 제대로 벌받게 하고 싶습니다. 이 때문에 요즘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있어요. 불쌍한 내 마누라 생각에 죽어서도 눈을 제대로 감지 못할까봐 이 일을 꼭 마무리해주고 싶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소 황당한 이야기죠? 당한 당사자인 저도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얼른 법의 심판 아래 그 인간이 제대로 벌을 받아야 비로소 저도 마음을 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구독자분들 응원 부탁드립니다. 두서없는 제 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